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정순인의 분식이라는 손글씨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뜨끈한 국물 냄새와 함께 인심이 넘쳐났다. 이 집의 주인 한정수는 올해로 67. 주름진 손으로 매일 아침 육수를 우려내고 김밥을 마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고 소박했지만 정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떡볶이가 맛있다고 했지만 정작 정순 본인은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옷도 늘 같은 것을 입었고 여행이라곤 아이들 소풍 따라간 것이 전부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 정순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오래전 남편이 남긴 작은 땅 한 조각, 그것도 시골 어귀에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곳이 대규모 산업단지로 편입된다는 것이었다. 구청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을 때 정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침착하게 답했다. 총 120억입니다. 세금 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으실 겁니다. 120억. 정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평생 1,000원, 10,000원을 아꼈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100억 단위의 돈은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였다. 며칠간 정수는 분식집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다.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국물이 넘치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다. 그날 밤 정수는 좁은 안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새 아이가 어렸을 적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고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큰아들 도윤은 출세에만 몰두해 있고 둘째 지호는 체면과 돈을 중시하며 막내딸 서영만이 가끔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한 가지 의심이 싹 텄다. 이 돈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는 건 아닐까?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건 아닐까?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돈이 독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들이 순수하게 자신을 대해주길 바랬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 이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건 아닐까? 새벽녘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정수는 며칠간 고심 끝에 마음을 굳혔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적어둔 계획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나는 아프다. 돈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거짓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정수는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첫째 아들 도윤의 집이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대형 건설사의 부장으로 안정된 직장과 괜찮은 연봉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임원 승진, 더 큰 집,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계산으로 가득했다. 정순이 거실 소파에 앉자 도윤은 바쁜 듯 시계를 힐끗 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정수는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내 놓았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진단서였다. 도윤아,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짜증 섞인 한숨이 먼저 나왔다. 수술이요?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묻어났다.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그는 마지못해 물었지만 이미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힌 채였다. 정수는 가슴을 짚으며 말을 이었다. 심장이 안 좋대.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분식집도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고 엄마 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말이야. 도윤은 대답도 하기 전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에휴, 진작 건강관리 좀 하시지. 제가 몇 번이나 병원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훔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상황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회사에서 지금 임원 승진 심사 중이라. 이번 달에만 해도 골프 접대비로 500 넘게 나갔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맥 관리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준서 학원비도 이번 달부터 또 올랐어요. 영어 과외 선생님도 원어민으로 새로 구해야 하고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시간당 30만 원이래요.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도윤은 돌아서더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것도 어제 아내 생일 선물로 산 건데 400만 원이었어요. 안 사줄 수도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체면 유지하려면 이런 것도 필수거든요. 그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팔짱을 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 좀 서운해요. 분식집 30년 하셨으면 꽤 모으셨을 텐데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저한테 학비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정작 본인 건강관리는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수술비 달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용돈 받으면서 얼마나 쪼들렸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차 끌고 다닐 때 저만 혼자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 큰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던 기억.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원망만 흘러나왔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미안한데 정말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부장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이거 놓치면 승진 물 건너가요.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둘째한테도 물어보세요. 지호는 병원 하니까 현금 여유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 한 푼도 못 드려요. 카드값만 해도 이번 달에 600 넘게 나왔다고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형식적으로 말했다. 건강은 챙기셔야죠. 그럼 저 먼저 나갈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넓은 공간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웠다. 다음 날 정수는 둘째 아들 지호를 찾아갔다. 강남 한복판의 치과, 유리문 너머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보였다. 지호는 성공한 치과 의사였다.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며 골프를 즐겼고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다. 그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진료를 마친 지호가 가운을 벗으며
정순을 맞았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정수는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큰 수술, 문 닫는 분식집, 부족한 돈. 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거리를 두었다. 마치 불편한 환자를 대하듯 몸을 뒤로 젖히며. 저도 병원 운영하느라 자금이 빠듯해요. 장비도 교체해야 하고 직원 월급도 나가잖아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병원 차리느라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걸 갚으려면 저도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봐야 하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도 빠듯해요. 정순이 입을 열려고 하자 지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막았다. 이거 보세요. 정부에서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기 신청하면 되고요. 복지관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서류를 정순 앞으로 거칠게 밀어놓았다.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지호는 죽지 않았다. 엄마도 이제 현실을 좀 아셔야 해요. 지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병원비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럼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아내와 두 딸이 해외 리조트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 딸들도 키워야 하고 아내도 돌봐야 하고 제 인생도 있어요. 정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허리를 굽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호는 일어나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계를 보며 다음 환자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엄마. 지호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분식집 30년 하시면서 왜 저축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 학비 될 때는 언제고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왜 안 하신 거예요? 지호야, 그때는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지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거 핑계예요, 핑계. 요즘은 부모도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선진국은 다 그래요. 자식한테 의지하는 건 후진국 마인드라고요. 그는 진료실 문을 열며 정순을 밖으로 이끌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엄마, 환자들 보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 이미지 생각 좀 해주세요. 여기가 어딘데 강남 한복판 치과잖아요. 엄마 같은. 아니, 제 말은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같은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고급 치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지호는 접수 직원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김 선생님, 어머니 나가실 때 커피 한 잔 드려요. 마치 불쌍한 환자를 대하듯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엄마가 돈이 없으면 제도를 활용하셔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순 없어요. 저도 제 식구 먹여 살리기 바빠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미는 것처럼 사무적이었다. 정순이 한마디 더 하려고 입을 열자 지호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다음 환자 들어와야 해서요. 그 서류 잘 보시고 구청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럼 됩니다. 정수는 서류를 꼭 쥐고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호야, 엄마가 내 학비 벌려고 명절에도 가게 문 열었던 거 기억하니? 지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엄마, 그건 엄마 선택이었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부모의 의무 아닌가요? 그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기울였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의무라는 한마디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그래, 알겠다, 지호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치과를 나섰다. 뒤에서 지호가 밝은 목소리로 다음 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네, 박선우님, 들어오세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수는 건물 계단에 잠시 주저앉았다. 손에 쥔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노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돈 대신 종이 한 장을 건넨 것이었다. 정수는 두 아들의 반응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첫째는 자신의 출세와 체면 때문에, 둘째는 자신의 성공과 이미지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다. 하지만 아직 막내딸이 남아 있었다. 사흘 후 정수는 서영의 작은 월세방을 찾았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원룸에는 전자피아노 하나와 낡은 침대가 전부였다. 서영은 피아노 강사로 근근히 생활했다.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순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가빠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서영이 황급히 문을 열었다. 엄마.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정순을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계단이 가팔라서 내가 아래까지 내려갔어야 하는 건데. 왜 미리 말 안 하고 왔어?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그녀는 정순의 손을 꼭 잡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순은 딸이 사는 환경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서영은 작은 전기장판을 꺼내 엄마가 앉을 자리에 깔았다. 엄마 여기 앉아. 따뜻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엄마 좋아하는 생강차 있어. 내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샀어. 엄마 올 줄 알았거든.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냉장고 위에는 라면 몇 개와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다. 서영이 얼마나 검소하게, 아니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다. 그런데도 딸은 엄마를 위해 생강차를 사두었다. 서영이 차를 가져와 정순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은데. 내가 주말마다 가려고 했는데 레슨이 갑자기 잡혀서 못 갔어. 미안해. 정수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서영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무슨 일인데?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다. 수술이 필요한 심장, 문을 닫아야 하는 분식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말을 듣는 동안 서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정순의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서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은 나랑 같이 다녀. 큰 병원 가면 검사도 많이 해야 하잖아. 내가 다 알아볼게. 정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자 서영은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레슨 더 하면 돼. 나 원래 주말에는 쉬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레슨 잡을게. 밤에도 할 수 있어. 요즘 성인반도 많이 하거든. 그녀는 벌써 계산기를 꺼내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방도 좀 더 싼 곳으로 옮기면. 서영아, 지금도 좁은데. 정순이 말하자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 나는 혼자라서 더 작은 곳도 괜찮아. 고시원도 괜찮아. 내가 필요한 건 피아노 연습할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실 전자피아노는 헤드폰으로 연습하면 되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어. 내가 찾아볼게. 서영은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엄마, 내가 작년에 적금 들어둔 게 있어. 만기가 다 됐을 거야. 그녀는 통장을 꺼내 들고 펼쳤다. 3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이거 쓰면 되겠다, 엄마. 내가 모은 거야. 정순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서영아, 그건 내 돈인데. 하지만 서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나는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뭘 해도 의미가 없어.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엄마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녀는 다시 정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 옆에 있어야 해. 내가 피아노 치는 거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서영은 잠시 멈췄다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해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지난달에 학원에서 정규직 제안받았어. 월급이 적긴 한데 안정적이야. 내가 그거 하면서 저녁에 개인 레슨 더하면 충분히 엄마 병원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이 방도 빼고 엄마 분식집으로 들어갈게. 어차피 나 혼자 사는 거 의미 없어. 엄마 곁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정순이 놀라서 물었다. 서영아, 이 방은 어떻게 하려고? 서영은 이미 결정한 듯 대답했다. 이번 달 말에 계약 끝나. 연장 안 하면 돼. 보증금 받아서 그것도 엄마 병원비에 보태면 되지. 그녀는 달력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면 딱 맞겠다. 엄마, 내가 내일 짐 싸기 시작할게. 서영의 결정은 너무나 빨랐다. 정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 오빠들한테는 말해봤어?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은 잠시 침묵했다.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데? 정순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자 서영은 이미 짐작한 듯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지. 오빠들은 바쁘니까.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고 밝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랑 같이 살면 돼. 두 오빠 몫까지 내가 다 하면서. 그녀는 정순을 꼭 안았다. 엄마, 내가 효도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정순은 딸의 품에 안겨 목이 메었다. 서영의 어깨는 가늘었지만 믿음직했다. 이 작은 딸이 세상 어떤 아들보다 든든했다. 서영은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손 꼭 잡고 있을게. 엄마 혼자가 아니야, 알지? 서영은 엄마를 놓아주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 저녁은? 같이 라면 먹자.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맛있게 끓여볼게.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가 끓는 동안 서영은 계속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내일 학원 원장님한테 정규직 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개인 레슨 학생들도 더 받을게.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영은 라면 그릇을 가져와 엄마 앞에 놓으며 말했다. 엄마, 맛없어 보여도 같이 먹어.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정성은 담았어요. 그녀는 엄마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가 건강해지면 내가 요리도 배울게.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 정수는 서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딸의 손은 피아노를 오래 쳐서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다. 이 손으로 딸은 매일 건반을 두드리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손은 지금 엄마를 위해 더 많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을 알았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서영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좁은 방, 적은 돈, 불안정한 미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엄마 곁을 지키겠다는 결심. 서영의 눈물 속에서 정수는 진짜 사랑을 보았다. 그것은 계산 없는 사랑이었고 조건 없는 헌신이었다. 서영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고마워. 서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무슨 말이야.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엄마는 나를 평생 키우셨잖아. 그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 약속? 그날 밤 정수는 서영의 좁은 방에서 딸과 나란히 누워다. 침대가 좁아서 몸을 서로 맞대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서영은 엄마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딸과의 만남 이후 정수는 며칠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 자녀의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다. 큰아들의 차가운 계산, 작은아들의 냉정한 회피, 그리고 막내딸의 뜨거운 눈물.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혹시 아들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혹시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어쩌면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큰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큰아들의 이름은 화면에 뜨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도윤의 목소리는 바빴다. 배경으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순이 도윤아, 잠깐만.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뚝.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고작 13초. 그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곁에 두고 기다렸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만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도윤은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사흘이 더 지났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표정은 명백히 당혹스러워했다.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가 있었다. 반갑지 않다는 신호였다. 도윤이 있니? 정순이 물었다. 출근했어요.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와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다. 몸으로 집안을 가리는 자세였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차 한잔 하자는 말도 없었다. 정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반찬통 3개를 꺼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도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달걀장 조림이었다. 이거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들인데 전해주겠니? 며느리는 반찬통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귀찮은 물건을 받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어머님, 도윤 씨가 요즘 건강식 위주로 먹어요. 멸치는 염분이 많아서.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반찬통을 현관 신발장 위에 그냥 올려놓았다. 냉장고에 넣겠다는 말도 없었다.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서요. 도윤 씨가 밤에 집에 와서도 걱정 많이 해요. 회사 일도 일인데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유가 없거든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혹시 어머님이 부탁하시는 거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도윤 씨도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에는 분명한 성급기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경고였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 알겠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그녀는 돌아서며 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빠르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인사말도 없었다. 정순의 어깨가 축 처졌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다. 다음 날 정수는 둘째 아들에게도 다시 연락했다. 혹시 둘째 아들은 다를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엄마가 오늘 저녁에 찾아가도 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아들이 고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숨 소리, 뭔가 만지작거리는 소리. 엄마,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났다. 그럼 내일은? 엄마가 수술 날짜 얘기도 해야 하고. 정순이 간곡하게 물었다. 내일도 일정이 빡빡해요. 환자 예약도 꽉 차 있고요. 다음 주쯤 시간 내볼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형식적인 대답이었다. 정수는 알 수 있었다. 다음 주에도 연락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래, 알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예상대로 다음 주가 되어도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2주일 후 정수는 결국 지호의 치과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단장을 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신경 썼다. 오전 10시 치과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부드러운 조명, 은은한 클래식 음악. 정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1시간이 지났다. 접수 직원이 몇 번이나 정순을 쳐다보았다. 어머님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정수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만 답했다. 환자들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2시간이 지났다. 정순의 다리가 저려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지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턱에 건 그의 모습은 전문적이고 성공한 의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복도를 걷던 지호가 대기실을 지나가다 엄마를 발견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혹감,
짜증,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환자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듯 했다. 엄마,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는 서둘러 정순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순 옆에 다른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서.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지호는 엄마의 팔을 재빨리 잡았다. 엄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는 강제로 엄마를 일으켜 세웠다. 다른 손으로는 환자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는 엄마를 끌다시피 하며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온 지호는 엄마를 놓아주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일하는데 이렇게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환자들이 다 보잖아요. 제 이미지 생각 좀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체면만이 중요한 듯했다. 미안하다, 지호야. 하지만 엄마가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는데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지호는 손을 짜증스럽게 저었다. 엄마, 제가 지난번에 드린 서류 신청하셨어요? 정부 지원금 나오면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세요. 그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더욱 조급해했다. 저 지금 VIP 환자 예약이 잡혀 있어요. 재벌 회장님이시거든요. 늦으면 큰일 나요. 엄마, 먼저 들어가 보셔야겠어요. 그는 이미 돌아서서 건물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지호야. 정순이 아들을 불렀다. 지호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엄마 혼자는 무서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두려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호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다들 혼자 병원 다녀요. 택시 타면 돼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호는 이미 등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주차장에 혼자 남은 정수는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뜩 흐려져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분식집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난방도 켜지 않았다. 전기세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추위를 느끼고 싶어서였다. 몸이 시린 것이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양손을 잡고 웃고 있고 어린 막내딸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한 노크 소리였다. 엄마 안에 있어? 엄마. 서영의 목소리였다. 정순이 문을 열자 서영은 큰 가방 2개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다. 숨이 차서 헐떡이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엄마 나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곧 엄마의 차가운 몸을 느끼고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추워? 난방도 안 켰어? 서영은 재빨리 보일러를 켜고 엄마에게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다. 엄마,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살려고.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다. 월세방은 어제 정리했어. 보증금도 받았고. 어차피 그 좁은 방에서 뭐 하겠어. 엄마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서영은 가방을 열어 자신의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악보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엄마와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여기 청소하고 정리하면 충분히 살만하겠네. 커튼도 새로 달고 벽지도 조금 손보면 따뜻할 거야.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했다. 내가 레슨 끝나고 와서 저녁 준비할게. 엄마는 편히 쉬고 있어. 병원 갈 때는 나랑 같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정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영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마에게 온 것이었다. 방도, 독립도, 자신만의 공간도. 서영아, 내 인생은 어떡하려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서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내 인생이야. 엄마 없이는 아무 의미 없어. 서영은 정순을 꼭 안았다. 엄마의 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도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했다.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들 몫까지 다 할게. 효도도 2배로 하고. 약속해. 그날 밤 정순과 서영은 작은 분식집 안방에서 나란히 누웠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서영이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놔서 방 안은 포근했다. 서영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빠들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도 변하지 않아.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서영아. 정말로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들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2 아들에 대한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큰아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작은아들이 치과대학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날, 그들을 키우며 쏟아부었던 사랑과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던 날들,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게 하려고 자신은 10년 된 옷을 기워 입었던 날들. 밤은 깊어갔다. 서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아 그동안 숨겨왔던 120억의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최종 선택을 알려야 했다. 2 아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진짜 그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정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족은 영원히 변할 것이다. 일주일 후 정수는 세 자녀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분식집으로 모두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도윤은 회의실에서 문자를 확인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주말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다.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무이사와의 중요한 라운딩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 골프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짜증을 부리며. 왜 하필 토요일에 부르시는 거야? 평일 저녁도 있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캘린더에 표시를 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저녁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지호는 골프 연습장에서 문자를 받았다. 그는 스윙 자세를 유지한 채
휴대폰을 힐끗 보고는 공을 치는데 공이 빗나갔다. 젠장. 그는 중얼거렸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불편했다. 어색한 침묵, 억지로 나누는 대화, 형과의 미묘한 경쟁 심리. 그는 문자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한다. 무슨 중요한 얘기일까? 설마 또 돈 달라는 건 아니겠지.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음 공을 쳤다. 하지만 기분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 서영만이 엄마 곁에서 문자를 보며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영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무슨 일 있어? 서영이 국자를 저으며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고했다.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엄마를 믿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분식집 문이 열렸다. 도윤이 먼저 들어왔다. 하지만 편치 않은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오늘 저녁 6시에 약속 있어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 곧이어 지호가 들어왔다. 골프 연습을 하다 온 듯 피부가 약간 그을려 있었다. 그는 분식집 안을 둘러보며 여긴 여전히 낡았네. 엄마, 이제 이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철거하면 땅값이라도 받으실 텐데. 그의 말투는 무심했다. 마치 남의 집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수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서영은 이미 안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낡은 쟁반 위에 4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찻잔마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정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았다. 큰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 눈에는 조급함과 불편함이 가득했고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으며 둘째 아들은 무관심한 표정에 오늘 저녁 골프 동호회 모임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서영이 따뜻한 미소로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앉아라.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남매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약간 돌렸다. 정수는 낡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다. 정순의 첫마디에 세 자녀 모두 고개를 들었다.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지며 무슨 거짓말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천천히 서류를 봉투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토지 보상금 통지서가 제일 먼저 나왔고 구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다음 은행 잔고증명서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확인서, 법무사 상담 기록. 엄마는 아프지 않아.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수술도 필요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건강해. 분식집도 닫을 필요 없어. 그리고 돈도 충분히 있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호가 제일 먼저 재빨리 손을 뻗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토지 보상금 통지서였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이게 120억?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윤도 재빨리 다른 서류를 낚아챘다. 은행 잔고증명서였다. 토지 보상금?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정수는 차분하게 하지만 명료하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었잖아. 기억하니? 시골 어귀에 있던 그 땅. 그게 산업단지로 편입됐어. 몇 달 전에 보상금을 받았지. 정확히는 석 달 전이야. 석 달 전? 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병원비 없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하신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난 것인지 당혹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정수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엄마가 거짓말했어. 의도적으로 너희를 속였지.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거든.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그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목까지 빨개졌다. 그럼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을? 엄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로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돈도 진짜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변명이 쏟아져 나왔다. 지호도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다. 맞아요. 저도 병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엄청나게 나가요. 엄마가 정말 어려우시다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 거였어요. 정부 지원제도 알려드린 게 잘못이에요?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다. 정수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너희 사정이 어려운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서영이는 너희보다 훨씬 어려워. 월세방에서 피아노 레슨으로 근근히 살아가잖아. 보증금 500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도 서영이는 자기 방을 포기하고 엄마 곁으로 왔어. 보증금도 엄마 병원비에 쓰겠다고 했어. 병원비는 자기가 레슨 더해서 벌겠다고 했지. 밤에도 레슨 하겠다고, 주말도 없이 일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단호하게 말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엄마 곁에 있어주려는 마음 말이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윤과 지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곧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걸 따지시려고 우릴 부르신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제 가정도 있고 제 책임도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그게 잘못인가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감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엄마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였어요. 정부 지원, 복지관 도움, 그런 걸 활용하시라고 한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옳다는 듯 가슴을 폈다. 서영은 지금껏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두 오빠를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들, 엄마는 돈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 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데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전화도 제대로 안 받으셨잖아요. 엄마가 직접 찾아가셨는데 문전박대하셨잖아요. 넌 상황이 달라. 도윤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서영을 노려보았다. 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린 지킬 게 많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체면도 있어. 넌 혼자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말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서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오빠 말대로예요. 전 정말 잃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어요. 명품 가방도 없고 골프 회원권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엄마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엄마밖에 없었어요. 오빠들은 다 가졌으니까 엄마가 필요 없었겠죠. 엄마는 오빠들한테 그저 귀찮은 존재였겠죠. 순간 도윤과 지호의 얼굴이 굳었다. 서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정수는 서류를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는 이제 결정을 내렸어.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그녀의 말에 세 자녀의 시선이 일제히 정순에게 쏠렸다. 특히 도윤과 지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아까까지의 당혹감과 화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대와 욕심이 뒤섞인 빛이 가득 찼다. 120억이면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셋이서 나누면 각자 40억씩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다. 40억. 그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렸다. 병원 확장, 강남의 분원 개설, 고급 장비 구입. 엄마,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죠. 우리 다 엄마 자식인데. 법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도윤도 재빨리 거들었다. 맞아요. 민법상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상속 관련 업무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는 마치 법률 전문가처럼 말했다. 물론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비는 우리가 매달 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의 말투는 이미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 지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는 뭔가 생각난 듯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뭐? 지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요.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선물도 챙기고 효도를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 몫이 좀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이 발끈했다. 제가 설날, 추석 때마다 용돈 드렸잖아요. 50만 원씩이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치면 얼마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당연히 제 몫이 더 많아야죠.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요. 두 형제는 이제 서로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가 나이 드시면 누가 모실 건데? 도윤이 주장했다. 제 집이 제일 넓잖아요. 강남 아파트 50평이에요. 엄마 모시기 딱 좋죠. 그럼 당연히 제가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호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웃었다. 형님 집은 애들이 시끄럽잖아요. 아이 둘이 초등학생이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엄마가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그는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집이 훨씬 조용하고 좋아요. 딸들도 다 고등학생이라 조용하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형님보다 더 잘 모실게요. 두 형제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도윤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찻잔이 덜컹거렸다. 지호,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엄마 모실 준비 완전히 돼 있어. 와이프한테 이미 말했고 엄마 모실 방도 마련해놨다고.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 지호가 냉소적으로 비웃으며 형수님이 진짜 함께 사신대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에 엄마 찾아가셨을 때 형수님 태도 봤어요? 현관문도 제대로 안 열어드렸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말도 안 하고. 제가 다 들었어요. 엄마한테서 직접 들었다고요. 도윤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건
그때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그랬던 거고, 그는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달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애초에 누가 더 효도했는지부터 따져봐야죠? 지호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는 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형님은 엄마 전화도 제대로 안 받으셨잖아요. 바쁘다고, 회의 중이라고, 약속 있다고. 저는 적어도 매달 한 번씩은 엄마한테 연락드렸어요. 도윤이 맞받아쳤다. 연락? 전화 한 통이 전부잖아. 그는 비웃듯 말했다. 나는 명절 때마다 한우 선물 세트 보내드렸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30만 원짜리야. 너는 뭐 보내드렸어?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언성을 높였다. 형제가 아니라 적처럼 대하고 있었다. 형님이나 저나 어차피 120억 앞에서는 똑같아요. 지호가 소리쳤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잖아요. 누가 얼마를 받을 건지 확실히 정해야죠. 도윤도 지지 않고 맞섰다. 당연히 장남인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지. 내가 집안 대소사 다 챙겼잖아. 제사도 내가 지내고 명절 준비도 내가 하고 장손 역할 다 했다고. 지호가 비아냥거렸다. 장손 역할 다 했다고요? 돈 들 때만 나타나시더니. 그는 형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솔직히 말해봐요. 제사도 형수님이 다 준비하잖아요. 형님은 그냥 절만 하시고. 그게 뭘 챙긴 거예요? 뭐라고?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호도 맞서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형제가 아니라 적처럼 서로를 노려보았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엄마 걱정됐어요? 아니면 그냥 돈 생각만 났어요? 120억 생각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형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도윤이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며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윤이 역공을 날렸다. 크게 소리치며 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당장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었잖아. 40억이라고 먼저 말한 게 누구야? 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기 변호에 나섰다. 저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한 거예요. 형님처럼 내 몫이 더 많아야 한다고 우긴 게 아니잖아요. 정순의 두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두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옷깃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의 모습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를 벌어주고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앞에서 돈 때문에 형제가 으르렁대고 있었다. 서영은 차마 더 볼 수 없어서 그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울지 마. 서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두 오빠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엄마를 향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도윤이 제안했다. 그는 마치 회사에서 협상하듯 말했다. 일단 각자 30억씩 공평하게 나누고 나중에 엄마 모시는 사람이 추가로 30억을 더 받는 걸로 하자. 이게 가장 합리적이야. 지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는 팔짱을 꼈다. 그럼 형님이 나중에 꼼수 부릴 거잖아요. 내가 모셨다고 우기면서 돈 더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야죠. 계약서 쓰고 공증 받고. 꼼수라니. 내가 언제. 도윤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주먹을 쥐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형님을 뭘로 보는 거야? 지호가 차갑게 웃었다. 형님이야말로 회사에서 회계 조작하는 거 저 다 알아요. 돈 빼돌리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너는 지호 너도 운영자금 빼돌리는 거 나도 알아. 도윤이 맞받아쳤다. 운영자금 어떻게 빼돌리는지 다 들었어. 두 사람의 다툼은 이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었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과거의 실수를 들먹이며 형제애는 완전히 사라졌다. 너희 그만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두 아들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다. 그들은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정순이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순간 분식집 안이 조용해지고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너희가 이러는 걸 보려고 평생을 살아온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바랐던 게 이게 아니야. 돈 앞에서 형제가 서로 물어뜯는 꼴이 아니었어. 두 아들은 그제야 멈칫했다. 정순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갑자기 미안해졌다. 저희가 좀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호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엄마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큰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정수는 알 수 있었다. 50년 넘게 자식을 키워본 엄마의 직감으로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여전히 계산이 남아 있었고 미안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더 깊은 곳에는 돈을 놓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 더 짙었다. 어떻게 하면 엄마 기분을 풀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정수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으며 두 아들은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엄마가 결정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결심이 서린 목소리로 이 돈은 전부 서영이에게 모두 맡길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도윤과 지호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지고 혈색이 싹 가셨다. 뭐라고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전부를 서영이한테요? 지호도 놀라며 엄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그는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고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왜 서영이만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불공평하다고? 정순이 두 아들을 차례로 천천히 바라보며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도윤이 너는 골프 접대비가 더 중요했어. 카드값이 더 급했어. 명품 가방이 더 필요했지. 엄마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어. 도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이번에는 지호를 바라보며 지호, 너는 서류나 던져줬어. 정부 지원 받으라고. 복지관 가라고. 엄마를 마치 처리해야 할 업무처럼 대했어. 엄마가 직접 찾아갔는데도 주차장으로 쫓아냈잖아. 환자들 보는데 창피하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 회의 중이라고, 바쁘다고, 골프 약속 있다고.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시간이 없었어. 그게 너희의 효도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단호하게 말했다. 서영이는 달랐어.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자기 방을 포기하고 엄마 곁으로 왔어. 보증금도 적금도 전부 엄마 병원비에 쓰겠다고 했어. 돈이 없으면 레슨을 더 하겠다고 했어. 밤에도 주말에도 일하겠다고 했지. 정순의 목소리에 떨림이 더해지며 그게 진짜 자식이야. 진짜 사랑이야. 도윤이 다급하게 항변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엄마가 아프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달려갔죠. 병원도 모시고 다녔을 거고 수술비도 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호도 급히 거들며 맞아요. 엄마가 우릴 시험했잖아요.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릴 거짓말로 속이고 시험해놓고 이제 와서 서영이만 챙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고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그래,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어. 그녀는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녀는 반문했다.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정수는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서영이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도 버리지 않았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어도 곁을 지켰어. 그녀는 두 아들을 향해 너희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버렸어. 돈이 없으니까 귀찮아했어. 이게 차이야. 이게 진심과 거짓의 차이야. 이 말에 도윤과 지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정순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엄마, 제발. 도윤이 정순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전화도 매일 드릴게요. 뭐든 하겠어요. 제발이요. 지호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며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변할게요.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그러니까 제 몫만이라도 제발 주세요.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행동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오직 돈을 향한 집착만이 보였고 엄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엄마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120억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늦었다. 정순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엄마는 알아.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 너희 모습을 보면서 확실해졌어.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돈이 먼저야. 정수는 서영을 바라보며 서영아, 이 돈은 내 거야. 120억 전부. 내가 어떻게 쓰든 엄마는 상관없어. 서영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정수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엄마,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녀는 흐느꼈다. 난 엄마가 필요했던 거야. 돈은 필요 없어. 정순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아, 서영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주고 싶어. 너는 돈이 없을 때도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이건 보상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마음이야. 진심에 대한 엄마의 마음. 도윤과 지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가장 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 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며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이후로 너희가 엄마를 찾아온다면 그게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엄마는 항상 의심할 거야.
그러니 억지로 오지 마라. 엄마는 서영이 하나면 충분해. 이 말이 마지막 통보였다. 도윤과 지호 그들의 눈에는 패배감과 허탈함이 가득했으며 동시에 서로를 향한 원망도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분식집을 나서는데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갔다. 분식집 안에는 정순과 서영만 남았다. 정순은 한참을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아 보여. 서영이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너무 가혹했을까? 확신에 차 있던 목소리가 이제는 불안해졌다. 서영이 엄마의 손을 두 손을 말없이 잡으며 엄마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가장 옳은 선택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정수는 딸의 품에서 50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영도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분식집 안은 슬프지만 따뜻했고 두 사람의 체온이 작은 공간을 데웠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영은 옆방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에 도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환한 미소, 그 작은 발로 비틀거리며 엄마를 향해 걸어오던 모습,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던 그 끈기. 지호가 치과대학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모습, 엄마, 저 해냈어요. 라고 외치며 뛰어오던 그날. 엄마와 아들이 함께 울며 웃었던 그 순간.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정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120억을 전부 서영에게 준다는 결정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었을까? 두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곧 오늘 오후의 장면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돈 앞에서 으르렁대던 두 아들.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던 모습, 어머니는 완전히 안중에도 없이 자기 목만 계산하던 그 차가운 눈빛. 40억씩 내가 더 받아야 해. 누가 더 효도했는지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돈다. 새벽 5시 정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일어나 서영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으로 갔다. 오랜만에 육수를 끓이기로 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멸치 머리를 떼어내고 다시마에 흰 가루를 닦아내고 냄비에 물을 붓고 재료를 넣은 뒤 불을 켰다. 곧 김이 피어오르며 익숙한 냄새가 주방 전체에 퍼지고 멸치 특유의 구수한 향, 다시마의 은은한 바다 냄새. 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평생을 살아왔다. 정수는 국자로 천천히 육수를 저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요 하며 뛰어오던 시절. 엄마 떡볶이 최고야.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라며 웃던 그 얼굴들. 그때는 돈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다. 때로는 전기세가 밀려 단전될까봐 두려웠고 쌀이 떨어져 밀가루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날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이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가난해도 엄마를 사랑했다. 지금은 어떤가? 120억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생겼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자 사랑이 나간 것 같았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뒤돌아보니 서영이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주방문에 서 있었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다. 정수는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대답했다.
잠이 안 와서. 엄마가 소리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일어났니? 서영은 엄마 옆에 다가와 서서 함께 냄비 속 육수를 바라보았다. 엄마 기척이 느껴졌어. 엄마가 혼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빠들 생각해? 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고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젖을 먹이고 밤새 아플 때 간호했던 아이들인데 서영은 엄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엄마, 후회하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만약 엄마가 후회한다면 자신이 그 큰 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엄마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정순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는 불을 줄이고 서영을 바라보았다. 다만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나 싶어서 엄마가 너무 고생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가난이 무서운 거라고 가르쳐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서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잖아. 다만 오빠들이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야. 며칠이 지났다. 정수는 분식집 청소를 하다가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다. 정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서영이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다.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구나?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 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나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아들의 눈물을 보면 흔들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도윤을 분식집으로 불렀다. 문자로 간단하게 내일 오후 2시 분식집으로 와라라고만 보냈다. 오후 2시가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순이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여윈 것 같았다.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평소 단정하게 차려입던 그가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나타났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엄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도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보리차였다. 정수는 찻잔을 도윤 앞으로 밀어주며 차갑게 말했다. 앉아라. 도윤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엄마,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승진, 더 큰 집, 아이들 명문대 교육.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엄마였는데, 가족이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했어야 했는데, 병원에 달려가야 했는데, 손 잡아드려야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제 짐이 늘어날까봐, 돈이 나갈까봐 걱정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직도 돈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50년 넘게 자식을 키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다. 도윤아. 정순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반성하는 거니? 진심으로?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처음 사흘 동안은 돈이 아까웠어요. 120억이요. 밤마다 계산했어요. 40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강남에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유학을 보낼 수 있을까?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게 내 몫이 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내도 매일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다시 가서 빌어보라고. 정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엄마.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나흘째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엄마라는 걸.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흐느꼈다. 엄마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정수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고 도윤은 계속 말했다. 제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승진? 돈?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한테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순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다. 아들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아, 말은 쉬워.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도 쉬워. 하지만 엄마는 내가 변하길 바래. 진짜로 변하길.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드릴게요, 엄마. 시간이 걸려도 보여드릴게요. 그는 눈물을 닦았다. 매일 전화드릴게요. 엄마가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올게요. 정순이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당장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너도. 엄마 마음이 아직 너무 아파. 지금 당장 받아주면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내 행동을 지켜볼 거야. 만약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한 달이 아니라 석 달, 반년, 1년 동안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당장 용서받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몇 년이 걸려도 기다리며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변했다는 걸, 제가 정말 반성했다는 걸. 도윤이 돌아간 후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다고, 잘못을 빌고 싶다고. 정수는 같은 대답을 했다. 너희가 진심으로 변하는지 보고 싶다고. 사흘 후 지호도 분식집을 찾았다. 그 역시 초라한 모습에 평소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던 그가 헝클어진 머리의 수염도 제대로 다듬지 않은 채 나타나 그도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를 서류처럼 처리하려 했고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수는 지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진심은 오래 지속될 때 증명되는 거야. 지호도 받아들였다. 두 아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분식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었고 도윤은 정말로 매일 전화를 걸었다. 첫 주에는 어색했다. 엄마, 저 도윤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엄마,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엄마,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작은 관심들이 쌓여갔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되어갔다. 전화를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엄마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루가 불안했다. 지호도 주말마다 분식집을 찾아왔고 처음 몇 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말없이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닫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그저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짐도 들어주고 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에게 말했다. 오빠들 정말 변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정순도 느꼈다.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고 엄마를 볼 때 진심 어린 걱정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정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해, 서영아. 진심은 오래 지속될 때 증명되는 거야. 한두 달은 누구나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석 달, 반년, 1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러는지 봐야 해. 석 달 후 어느 날 도윤이 분식집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수는 긴장했다. 혹시 또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저 회사에서 임원 승진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정순이 놀라서 물었다. 왜?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임원이 되면 더 바빠져요. 주말도 없고 해외 출장도 많아지고 그럼 엄마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는 부장으로 충분해요. 임원 되느라 엄마 곁을 떠나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서 엄마를 더 자주 뵙는 게 더 중요해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돈도 지금 충분하고 아이들 교육도 지금 정도면 돼요. 그것보다 엄마와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지호도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골프 모임을 끊었다. 엄마, 골프 그만뒀어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주말은 엄마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시장도 같이 가고 산책도 하고 엄마가 원하시면 뭐든 같이 하고 싶어요. 두 아들은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정수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오후 정수는 세 자녀를 다시 불러 모았다. 분식집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정순이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멸치볶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달걀말이. 정순이 말했다. 앉아라. 세 남매가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긴장감이 아니라 따뜻함이 흘렀고 도윤과 지호의 표정에는 편안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서영은 오빠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은 건 너희가 변했다는 걸 봤기 때문이야. 완벽하지는 않아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
도윤과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석 달 동안 지켜봤어. 너희가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청소하고 고쳐주는 모습을. 처음에는 의심했어. 언제까지 저럴까? 곧 그만두겠지 생각했지.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너희는 계속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피곤하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120억은 여전히 서영이에게 갈 거야. 전부 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엄마를 되찾은 게 더 소중해요. 엄마가 저를 다시 자식으로 봐주시는 게 100억보다 1000억보다 좋아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서영이가 받는 게 당연해요. 그는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아, 미안해. 그동안 오빠가 너무 못됐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말에 세 자녀가 모두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너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이 분식집은 너희 셋이 함께 물려받아라. 세 자녀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엄마가 평생 일했고 너희를 키웠어. 너희가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떡볶이 먹고 숙제도 하고 엄마와 이야기 나눴지.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야. 추억이 담긴 공간이야. 정수는 낡은 벽을 쓰다듬었다. 이 분식집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여기에 엄마의 땀과 눈물이, 너희와의 웃음과 사랑이 스며 있어. 이건 너희 셋이 함께 지켜야 해. 그녀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서 가끔 모이자. 돈 때문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정말 알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서영은 두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돈도 유산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돈은 서영이가 관리하고 분식집은 세 남매가 함께 지키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엄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정순이 세 자녀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려울 때 서로 손 잡아주는 거,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게 세상 어떤 돈보다 값진 거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정순이 끓인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김치전은 바삭했다. 도윤이 사온 과일은 싱싱했고 지호가 준비한 케이크는 달콤했다. 작은 테이블은 음식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분식집 안은 따뜻했다. 엄마, 이 맛이야. 도윤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이 맛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호도 김치전을 집어먹으며 추억에 잠겼다. 맞아요. 엄마가 시험 끝나고 해주시던 그 김치전. 서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여요.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자고요.
정수는 자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았다. 도윤의 진심 어린 미소, 지호의 편안한 표정, 서영의 따뜻한 눈빛. 이것이 그녀가 평생 원했던 모습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성공했든 안 했든 그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있는 가족. 웃고 이야기 나누고 밥을 같이 먹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그래, 자주 모이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이렇게 함께 보내자. 그날 이후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도윤은 더 이상 출세에 집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야근을 강요해도 거절했으며 승진이 늦어져도 개의치 않았다. 가족이 더 중요했기에. 지호도 체면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다. 골프 동호회 친구들이 요즘 왜 안 나와?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대답했다. 엄마와 시간 보내느라 바빠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서영은 120억을 받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여전히 피아노 레슨을 했고 여전히 좁은 방에서 살며 돈의 일부는 엄마를 위해 일부는 오빠들이 엄마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 엄마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그 마음을 이어받았다. 정수는 가끔 혼자 분식집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거짓말로 시작된 시험. 그 시험이 가져온 아픔과 실망.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얻은 용서와 화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 시험이 없었다면 아들들은 영원히 돈의 노예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12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아무 문제 없이 그 돈을 나눠받았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람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험은 가족을 구했다. 두 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다. 정수는 서영과 함께 눈을 맞으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소복이 쌓였다. 엄마, 후회 안 해?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후회 안 해. 엄마의 선택은 옳았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끝없이 내려왔다. 너에게 돈을 맡긴 것도 오빠들에게 시간을 준 것도 모두 옳았어. 만약 처음부터 돈을 나눠줬다면 오빠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서영은 엄마의 팔짱을 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순이 딸의 손을 토닥였다. 엄마도 사랑한다, 서영아. 그리고 도윤이도 지호도. 이제는 셋 다 똑같이 사랑해. 엄마의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것. 그게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어머니의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